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왕보라는 이름의 덩치 큰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헌데 이 왕보에게는 묘한 소문이 뒤따랐지요. 아, 저기 외딴 집에 사는 왕보 말이야. 아, 글쎄 그게 보통이 아니라는 것이야. 아니, 파주댁도 해봤어? 아니 하긴 뭐려. 나도 소문 듣고 알았지. 그런데 그렇게 큰 것 때문에 사람 목숨을 살렸다지 아마. 그건 아무도 모른다지 뭐여. 듣자니 그 물건이 어찌나 크고 괴이한지. 하늘이 내린 기물이라 하더구먼. 옴매, 말만 들어도 내 밑이 벌써부터 간질간질하구만. 마을 여인들은 빨래터만 모이면 왕보 이야기로 입이 마를 틈이 없었습니다. 왕보는 말수가 적고 인상도 무뚝뚝했지만 아낙네들의 소문은 날이 갈수록 커졌지요. 예, 그 말 들었어? 왕보가 사실 아주 대단한 집안의 자손이라고 하는 소문 말이야. 대단한 집안 자손인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대단한 물건인 건 맞지 참말로. 하기사 그게 더 중요하지 호호호. 이럴 게 아니라 왕보한테 함가야겠어. 아서라. 오늘은 내가 먼저 찜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최진사댁 안방마님이 빨래터 근처를 지나다가 마을 여인들의 수군거림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왕보라는 자의 것이 그리도 크단 말이냐? 최진사는 고을에서도 성질이 괴팍하기로 이름난 양반이었습니다. 그런 남자에게 시집온 안방마님은 밤일이 시원찮은 남편에게 늘 불만투성이었지요. 흥,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저것들이 저렇게 떠들어대는 것이야. 겉으론 코웃음을 쳤지만 속으로는 이미 왕보가 어떤 사내인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마님의 눈에는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낮에 들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지요. 그 자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내가 이리 뒤척이고 있단 말인가. 참나 잠이라도 오게 어디 한번 봤으면 좋겠구먼. 아니, 내가 미쳤나 그런 생각을 하다니. 망측한 생각을 하던 안방마님은 그만 얼굴이 시뻘개지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움이 몰려온 탓에 이불 속에서 발만 동동 굴렀지요. 다음 날 아침 안방마님은 여종 얌전이를 불렀습니다. 찾으셨습니까요? 마님, 그래, 요새 덕팔이 아재가 알아누웠지 않느냐. 예, 어제도 배를 움켜쥐고는 끙끙 앓터이다요. 덕팔인 이제 틀렸고 일꾼이 필요하니 너는 오전 중으로 그 왕보라는 자를 데려오너라. 아니 마님, 그 자를 어찌하여? 이런 집안일엔 튼튼한 놈이 최고지. 알겠습니다요. 그럼 지가 가서 왕보에게 마님의 뜻을 전해보겠습니다요. 그날 오후 얌전이는 왕보를 데려왔습니다. 마님, 왕보를 데려왔습니다요. 그러자 안방마님이 부채를 들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님. 안방마님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는 슬쩍슬쩍 왕보의 하체를 훑어보았습니다. 헌데 그 바지 너머가 어찌나 불룩한지 마님은 저절로 시선이 꽂혀버렸지요. 화들짝 놀란 마님은 그만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에그머니나, 우리 집에 일손이 모자라니 오늘부터 내 집 머슴살이를 해보거라. 헌데 마님은 왜 눈을 감고 계시오? 햇빛이 너무 강해서 눈이 부셔서 그렇지. 안방마님 하여간 그런 게 있다. 그러시다면 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요. 그날부터 왕보는 최진사댁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무거운 짐을 척척 날랐지요. 안방마님은 멀찍이 서 그의 뒷모습만 봐도 괜스레 속이 울렁거렸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안방마님은 창문 너머 회색 하늘을 보며 뭐가 좋은지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지요. 비가 오겠구먼. 오늘 같은 날이 좋지. 그날따라 안방마님은 왕보에게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왕보야, 너는 오늘 뒷산 아래 고추밭에 가서 김을 좀 매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왕보는 삽과 호미를 들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안방마님은 시간이 지나자 새참을 싸서 광주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얌전이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챙겨가기로 했지요. 밭에 도착할 즈음 하늘에선 부슬부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안방마님의 치마와 저고리는 어느새 다 젖어 몸에 찰싹 달라붙었지요. 왕보야, 이리 좀 와보거라. 왕보는 호미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헌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비를 맞고 오는 통에 마님이 그만 옷 속이 아주 다 비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왕보야, 이거나 좀 들거라. 마님, 그런 모습으로 어찌? 왕보는 당황해 고개를 돌렸지요. 헌데 마님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왕보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물기 어린 저고리 너머로 뽀얀 살결이 고스란히 드러났지요. 어째 마님의 숨결은 뜨겁고 촉촉했습니다. 왕보야, 이마님이 요즘 속이 뒤집혀 죽겠다. 어디가 그러십니까요? 마님? 안방마님은 광주리를 내려놓고는 비에 젖은 머리칼을 쓸어 넘겼지요. 나는 요즘 속이 타들어간다. 집안 꼴도 답답하고 잠자리는 더 그렇고. 그러니 오늘은 네가 내 속 좀 풀어주면 안 되겠느냐. 아이고 마님 그건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요. 왕보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저었지요. 사람 하나 안 보이는 이 비 오는 날, 이보다 좋은 때가 어디 있겠느냐. 그 말에 왕보는 멈칫했습니다. 마님의 젖은 손이 왕보의 팔을 꼭 잡아 끌었지요. 두 사람은 어느새 고추밭 가장자리, 큰 느티나무 그늘 아래로 옮겨갔습니다. 오늘 네가 할 일은 김매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 하늘 좀 풀어다오. 제발. 그리하여 비 내리는 고추밭 아래 두 사람의 숨결은 하나로 엉겼습니다. 소문대로 왕보가 어찌나 크고 강한지 자지러지다 못한 마님은 그만 기절하고 말았지요. 잠시 후 비가 그치고 해가 들 무렵 왕보는 안방마님을 업고 진사댁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래요? 마님을 어째 업고 오신 거요? 아, 마님께서 고추밭에 새참을 오시다가 비를 맞으시고는 그만 미끄러져서 기절하신 듯합니다요. 아이고, 어서 마님을 안방에 눕혀드리셔요. 얌전이는 마님을 조심스럽게 눕히고 그녀의 이마에 시원한 물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젖은 옷을 벗기려다 속속들이 붙어있는 풀잎을 발견했지요. 아이고, 마님은 옷 입고 굴렀다더니 속살까지 어쩌다 풀이일이 박혀있단 말이래요? 얌전이는 마님의 알몸을 조심스레 닦고는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 밤이 되자 마님은 천천히 눈을 떴지요. 정신이 좀 드시나요? 그러길래 왜 직접 가셨어요? 절 시키시지? 날이 더운데 내가 무리를 한 모양이다. 그런데 왕보는 지금 어디 있느냐? 왕보는 지금 창고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구먼요. 그래, 알았다. 안방마님 나 혼자 있고 싶으니 나가 있거라. 문이 닫히자마자 마님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걸 하다니 아이고. 그녀는 며칠 동안 끙끙 앓았습니다. 소문만 듣고 왕보에게 덤볐다가 혼절할 정도로 당하고 나니 후회가 막심했습니다. 혹여라도 이 일이 들통나면 본인 체면은 물론 집안이 아주 패가망신할 일이었지요. 헌데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마님의 마음은 또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또 하루 종일 왕보만 생각이 난다냐. 아랫도리는 또 왜 자꾸만 시큰거리지? 그날부터 마님은 낮에 집안 하인들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람 없는 틈을 타 왕보를 슬그머니 안방으로 불러들였지요. 헌데 어느 날부턴가 여종 얌전이는 마님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김없이 낮이면 다른 하인들은 심부름 나가고 왕보 혼자만 집에 남아 있었지요. 마님이 무슨 속셈이신지 영 수상하구먼.
결국 얌전이는 어느 날 심부름을 가는 척하다가 다시 몰래 되돌아와 마루 밑에 숨었습니다. 그러고는 안채를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지요. 잠시 후 마님은 왕보를 불러 안방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안방마님의 묘한 숨소리와 비명이 새어나왔지요.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골목까지 번져 동구 밖까지 퍼져나갈 지경이었습니다. 에그머니나 저게 무슨 소리래요? 얌전이는 마님의 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그대로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어째 아랫도리에서 흘러내리는 것만 같았지요. 마님이 다 죽는 줄 알겠네. 그 큰 걸 어찌 감당하셨담. 얌전이는 바로 부엌으로 달려가서는 다른 여종들에게 그 소문을 흘렸습니다. 너네 들었니? 우리 마님이 말이야. 새로운 머슴 왕보랑. 아이고, 그 왕보라는 머슴, 그것이 이따시만 하다더더라. 물건이 어찌나 큼지막한지. 나도 들었어. 안방마님도 혼절했다던데? 이젠 우리도 푹 빠지셨구먼. 입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며칠도 지나지 않아 왕보는 최진사댁 안방마님도 천국 보내준 왕만한 사내로 명성이 퍼졌지요. 그리하여 왕보는 금세 과부들, 규수들, 심지어 양반집 마님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졌답니다. 한편 최진사댁 옆에 있는 더 큰 기와집에는 이름난 갑부인 과부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거상가로 시집가 큰돈을 만졌지만 남편이 병으로 죽고 난 뒤 혼자 살고 있었지요. 또 편지구먼. 어디서 온 거래? 서울 장안의 행수께서 붙인 물건값 정산이라 하옵니다. 돈은 넘쳐도 심심해서 못 살겠구먼. 그녀는 세간에서 말하는 귀하신 몸이었지만 속은 허기지고 밤마다 공허함에 외로운 몸을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밥 짓던 여종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 왕보라는 사내. 최진사댁 안방마님도 혼절했다지 않소. 그 물건이 얼마나 큰지 하늘이 준 거래요. 과부마님은 눈썹을 실룩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라? 혼절했다고? 옆집 댁이? 어머, 마님 들으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요. 저희 그냥 헛소문을 아니다 왕보라 했지? 어디 사는 놈이냐? 그녀는 조용히 여종을 보내어 왕보의 초가가 어딘지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며칠 후 과부마님은 남몰래 말을 타고 한밤중에 왕보의 초가를 찾았습니다. 왕보는 마침 초가 마당에서 혼자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그의 등판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요. 그대가 왕보인가? 네, 제가 왕보 맞습니다요. 왕보는 덩치가 컸지만 수줍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과부마님은 그 눈빛과 체구를 보는 순간 자신이 찾던 사내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래, 이 남자다. 내가 기다린 진짜 사내. 과부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왕보의 손을 단숨에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는 초가 안으로 왕보를 밀어 넣었지요. 그날 밤 과부마님은 뼛속까지 울리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 이거였어. 이제야 내가 살 것 같구먼. 그 후로 과부마님은 수시로 왕보의 집을 찾았습니다. 밤마다 그 집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마을 개들도 울음을 멈췄다지요. 한편 최진사댁 안방마님은 요즘 밤이면 마음이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상한 소문이 귀에 들어왔지요.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요. 아, 글쎄 옆집 과부마님이 말입니다요. 뭐가 또 어찌 됐다는 게냐. 밤마다 왕본의 초가를 들락거린다 하옵니다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야, 그 과부가 감히. 그것이 왕보를 넘봐. 질투가 끓어오른 마님은 이내 외출 채비를 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오늘 밤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왕보는 초가 안에서 짚을 정리하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이쿠, 마님이 밤중에 어인일로. 왕보야, 말이 필요 없다. 당장 방으로 들어가자꾸나. 마님은 다짜고짜 왕보에 끌고 방으로 들어갔. 잠시 후 방 안에서는 그 익숙한 소리가, 마님의 들숨과 날숨이 뒤엉킨 비명이 초가 지붕을 흔들며 퍼져나왔습니다. 왕보야, 넌 나랑만 지내거라. 옆집, 그 앙큼한 것은 절대로 방에 들여선 안 되느니라. 내 말 똑똑히 알아들었느냐?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초가 대문을 밀치고 한 여인이 성큼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하는 꼴이오? 이 밤중에. 방문이 벌컥 열리자 깜짝 놀란 안방마님은 황급히 치마폭으로 가슴을 가렸습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 그건 내가 물을 소리다. 대체 너는 누구길래 이 집에서 그리도 날뛰는 게냐? 과부마님은 다짜고짜 안방마님의 머리채를 낚아채 두 여인의 피 튀기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네가 아무리 양반댁 마님이어도 이 사내는 내 남자야. 왕보는 허둥지둥 말렸지만 방안은 이미 머리끄댕이 잡고 구르다 못 와장창 부서져 아주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두 분 다 진정들 하시지요. 결국 싸움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담장 밖에선 한숨과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지요. 아니, 저 여자는 그 부잣집 과부마님 아니요? 그리고 저쪽 여인은 최진사댁 안방마님이자녀? 결국 마을 어르신 중 한 명이 관아의 이 사실을 고발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초가로 들이닥쳤습니다. 누구냐? 이 밤중에 난리 피운 여인네들은. 문을 연 관졸들은 입지도 않은 채로 싸우는 두 여인을 보고 기겁했지요. 관졸들은 초가에 들이닥쳤다가 방 안에서 나오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최진사댁 마님아니십니까요? 쉿, 소문나면 집안이 풍비박산이다. 당장 조용히 물러나거라. 예, 마님. 알겠사옵니다. 안방마님은 부끄러움에 고개도 못 들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나 그 일은 반나절도 안 되어 마을에 쫙 퍼졌지요. 소문은 결국 최진사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뭐라고? 그 천한 놈이 내 부인까지? 분을 참지 못한 최진사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그러던 중 하인이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으리 옆집 과부마님도 그놈을 자주 찾는다 합니다. 뭐 부잣집 과부까지? 과거 수작을 붙이다가 퇴짜를 맞은 옆집 과부마님까지 얽혔다는 소식에 최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이 내 여인들을 모조리 농락하는구나. 헌데 부인까지 엮였으니 관아에 고발할 수도 없는 일이지. 최진사는 밤새 끙끙 앓다가 결국 드러눕고 말았지요. 자리에 누운 최진사는 이를 악물고 중얼댔습니다. 안 되겠소. 내가 직접 손 써서 이 천하의 잡것을 한 번에 응징해 주마. 한편 기생집인 청풍로에서는 은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안방마님의 과부마님, 거기다 미색을 자랑하는 청풍로의 1등 기생 춘매까지 모였지요. 전부 왕보를 보기 위해 모인 이들이었답니다. 청풍로의 주인 춘매가 먼저 나섰지요. 소문이 사실인지 오늘은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그래야 밤잠을 잘 것 같소. 아이고, 그만 좀 달라붙으시오. 이름 높은 기생 춘매가 이 무슨 짓이오? 사내를 많이 봤지만 마음에 드는 자가 없었어. 모처럼 청풍루를 통째로 빌려주었으니 나도 그 값을 받아야 하지 않겠소? 왕보는 마지못해 자리에 나섰지만 여인들은 그를 애워싸고 손을 끌었습니다. 다들 왕보를 먼저 차지하려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 시각 최진사에게는 왕보의 소문이 연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흥! 내 부인도 모자라 과부까지 탐하다니. 거기다 이 마을 최고의 미인인 청풍루의 춘매까지 홀랑 넘어가. 이놈이 사람인가 짐승인가?
오라통이 터진 최진사는 마침내 관아에 고발장을 올리게 했습니다. 당장 이놈을 고발해야겠다. 내 채통에 걸린 일이니 하나도 빠짐없이 써올릴 것이야. 최진사의 고발장을 접수한 관졸들이 순식간에 청풍루로 들이닥쳤지요. 그리하여 왕보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왕보는 무릎 꿇고 벌벌 떨며 최진사의 앞에 섰지요. 내 놈이 왕보냐? 감히 어르신 댁 안방까지 넘보다니. 저는 억울합니다요. 그저 부인네들 부탁을 거절 못했을 뿐이요. 최진사의 얼굴이 시뻘개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또나리, 이놈은 짐승이요. 당장 곤장 100대로 벌을 주어야 합니다. 헌데 그때였습니다. 관청문을 박차고 한 선비가 들어섰지요. 잘 차려입은 선비는 도포 자락을 나부끼며 외쳤습니다. 잠깐이요. 이자를 때리면 크게 경을 칠 것이요. 모두가 놀라서 쳐다보았지요. 그는 한양에서 온 선비라며 자신을 영의정의 신복이라 밝혔습니다. 이 사내는 20년 전 실종된 영의정댁의 친자입니다. 전란 중 실종되어 수소문하던 중 몸에 남은 흉터와 사연으로 혈통을 확인했지요. 뭐라? 영희 정댁 자제란 말이냐? 선비는 왕보가 태어날 무렵 쓰였던 비단 속포와 가첩, 그리고 몰래 남긴 가문의 인장을 내보였습니다. 곁에 있던 안방마님이 말했지요. 뭐야. 우리 왕보가 도련님이었어? 그러니까 왕보는 양반 중에서도 양반이란 말이잖아요? 어머나 영의정 가문에 저런 걸물이 있었다니. 최진사는 입술을 떨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필 왕보, 이것이 조정 실세 중의 실세, 영의정 대감의 핏줄이었다니 말입니다. 최진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들도 숨을 삼킨 채 침묵했지요. 왕보는 본디 영의정 대감의 서자이옵니다. 왕보의 생모 되시는 분은 사실 안방마님이 아니라 대감댁의 측실이셨지요. 그런데 그분은 어느 날 호련히 자취를 감추셨고 이후 아이와 함께 사라지셨습니다. 아마도 왕보를 벼슬아치가 아닌 평범한 백성으로 키우고자 하신 듯하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일제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왕보가 태중에 있을 때 어느 고승이 대감댁을 지나시다 말씀하셨다 합니다. 이 아이는 천기의 일부를 지닌 자니 덩치는 장대하고 하체의 기운은 여인 셋을 감당할 것이다. 그 예언을 들은 안방마님은 기이하게 여겼고 이후 그 말은 잊혔지요. 허나 이제야 알겠소. 그 아이가 바로 왕보였던 것이요. 왕보는 멍한 얼굴로 땅만 바라보았고 춘매와 안방마님은 놀라움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왕보가 지닌 기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덩치며 그 물건이며 모두 예언과 꼭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가 여인들을 기쁘게 해줬다 한들 그건 전부 하늘의 뜻을 따른 일이었다 이 말이오. 허나 최진사는 여전히 불그락 푸르락했습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시오. 왕보 저것이 일으킨 사단을 다 어쩔 것이오. 그때 문 밖에서 급히 달려온 하인이 사또에게 전패를 내밀었습니다. 사또, 관찰사 대감께서 전가를 보내셨습니다. 전패를 펼친 사또는 다시 최진사에게 보였지요. 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왕보를 해하지 말고 조용히 풀어줄 것. 내 특별히 명하니 관가에서는 손대지 말라. 아니 이게 말이야 방구야. 최진사는 그 자리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분에 못 이겨 그만 뒤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왕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지요. 최진사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부인의 뱃속 아이가 자신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지요. 게다가 왕보의 아이를 가진 여인이 벌써 셋이라니 이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수모였습니다. 이놈을 살려두면 안 돼. 온 마을이 나를 조롱할 것이야. 그래 왕보 그놈의 입을 막자. 반드시 입을 막아야 체면을 지킬 수 있다. 결국 최진사는 은밀히 사내를 불러 왕보를 없앨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대로 망신만 당하고 끝낼 수 없으니 아예 보내버릴 계획을 세운 것이지요.
허나 이 사실을 미리 감지한 춘매는 급히 안방마님과 과부마님을 불러들였습니다. 어서 짐을 싸야 합니다. 최진사가 사람을 풀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왕보는 어찌 되는 건가? 그 일을 살려야 하네. 어떻게든. 새 여인은 황급히 왕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길을 나서서 사람 없는 밤길을 타고 산을 넘었습니다. 묵향암으로 갑시다. 그곳에 봉일선사께서 계시지요. 그분은 예전 영의정 댁에서 태기가 들었을 때 왕보에 대해 예언하셨던 분입니다. 왕보와 새 여인은 며칠을 걸어 봉일선사가 머문다는 암자에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선사가 왕보를 기다리고 서 있었지요. 왔구나. 드디어. 스님, 이 사내를 기억하십니까? 봉일선사는 왕보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선사의 눈빛엔 놀람도 반가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도록 예견했던 운명처럼 담담했지요. 이 아이는 영의정 대감의 핏줄이네. 그 부인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나는 그 안에 하늘의 기운을 보았다. 근덩치와 강한 기운은 육신의 복이자 운명을 흔드는 복덩이의 증표라네. 왕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선사를 바라보았지요. 스님, 저는 그저 무슨 일이나 하던 평범한 자인데요. 봉일선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진득하고 우직한 자가 천복을 몸에 두르고 새 여인에게 자손셋을 심으리라. 여인에게 생명을, 땅에는 풍년을, 그리고 권세가엔 파문을 일으킬 자. 잘못 쓰이면 나라가 갈라지고 바르게 쓰이면 천하가 하나가 되리라. 그 말에 새 여인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왕보를 하찮은 머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보는 조선을 흔드는 기이한 운명의 사내였던 것입니다. 한편 한양 영의정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대가 끊긴 줄 알았던 집안에 족보에도 없던 핏줄이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영의정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예, 대감마님. 그가 바로 어린 시절 집안을 나간 서출이옵니다. 그 아이가 살아 있었구나. 하지만 조용히 기뻐하던 것은 영의정뿐이었습니다. 어떤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감히 내가 다 해놓은 밥을 채가려는 것이야. 그의 조카는 영의정의 후사를 이어받을 유일한 존재로 대감의 총애를 받아왔지요. 헌데 난데없는 서출이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판이었습니다. 안 되겠다. 늦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겠어. 그날 밤 조카는 몰래 사람을 불러 전하였습니다. 그놈이 지금 지리산이라 했느냐? 예, 봉일선사라는 노승이 은신처라 들었습니다. 좋다. 당장 거기로 가거라. 산중이라도 찾아가 반드시 입을 막아야 한다. 명받들겠습니다. 그 시각 암자에서는 잔잔한 달빛 아래 새 여인들의 숨소리가 고요히 퍼졌습니다. 봉일선사는 여느 때처럼 나무 아래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왕보가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를 올렸지요. 선사님, 제게 아이가 셋이나 생겼습니다. 허허, 그리 되었느냐? 선사님 말씀처럼 제 몸에서 꽃이 피고 여인들도 건강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인지요? 노승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따르더니 잔을 건넸습니다. 부처님 뜻을 내가 다 헤아릴 수는 없느니라. 다만 분명한 것은 자네 안에 부처님의 큰 뜻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지. 그것이 복인지 화인지는 왕보시주가 정할 일이네. 그 말에 왕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안개가 자욱한 골짜기로
수상한 인형 하나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영의정 조카가 보낸 자객의 신복이었지요. 왕보는 아이들과 여인들을 뒤로 숨긴 채 손에 굵은 나뭇가지를 쥐고 맞섰습니다. 우릴 해치려 왔다면 그냥 보내진 않을 것이요. 그 마음 가상하오. 하지만 저는 죽이려 온 것이 아닙니다. 뜻밖의 말에 왕보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신복은 망설이더니 품속에서 서찰 하나를 꺼내어 내밀었지요. 왕보 도련님, 저는 조카님의 말을 듣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대감마님의 밀명을 받고 왔습니다. 왕보는 서찰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엔 영의정의 친필과 도장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조카님이 흉심을 품고 자객을 풀자 대감마님께서 저를 따로 보내신 것이옵니다. 이제는 도련님을 정식으로 모셔가 영의정 가문의 후계자로 세우시려 하십니다. 왕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도련님이라는 말이 가슴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왕보와 여인들이 한양으로 돌아오자 영의정은 문 앞까지 나와 무릎 꿇고 맞이했습니다. 아바님이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뜻도 그러하였을 것이니. 뒤늦게나마 찾아본 내가 참으로 부끄럽구나. 그날로 조정에는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왕보를 죽이려던 조카는 큰 벌을 받았고 왕보는 조정의 공인을 받아 영의정 가문의 정식 후계자가 되었지요. 새 여인은 비단 치마로 갈아입 당당히 종친 대우를 받게 되었지요. 묵향함의 새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마침내 영의정과 왕보는 눈물로 상봉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아비가 너를 몰라보았구나. 왕보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어머님의 뜻을 따라 조용히 살고자 했을 뿐이옵니다. 그 말에 영의정은 왕보를 두 팔로 끌어안았고 곁에서 지켜보던 새 여인은 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지요. 그 후로 새 여인 박씨, 춘매, 과부마님은 정식으로 영의정 가문의 부인이 되었고 왕보는 대감댁 안채에 당당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훗날 왕보의 첫째 아들은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그 벼슬이 조부처럼 영의정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조정에서는 부전자전이라 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지요. 나라 안팎의 중신들 또한 왕보 첫째 아들의 능력을 높이사 칭송하였습니다. 둘째는 장수가 되어 큰 공을 열어 세웠고 전란의 위기마다 적장을 무찌르며 온 조선 땅의 영웅이 되었지요. 한편 셋째는 자라면서 고운 자태와 총기를 함께 갖추었고 훗날 궁에 입궁하여 왕의 눈에 띄어 마침내 중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보와 세 부인은 100년을 해로하였다 전합니다. 젊은 마님은 처사이를 얻은 그날처럼 늘 잔치상을 차렸고 춘매는 날마다 왕보의 옷고름을 정갈이 하였으며 과부마님은 저녁마다 왕보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노년에 이르러 왕보는 한양을 떠나 묵향함으로 돌아갔지요. 그곳에서 새 여인과 함께 조용히 여생을 보냈다 합니다. 새 아이 또한 해마다 묵향함을 찾았다고 하지요. 그렇게 왕보는 머슴도 사대부도 아닌 조선 제1의 복을 지닌 사내로 오랫동안 입에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